오늘 조선의 대외 관계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조선의 대외 관계까지 했었는데 전기에 그 뒤에 조선의 대외 관계 이제 세 번째 파트예요. 그러니까 외란사죠, 외란사. 그 외란사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이 제목 외란사 부분 옆에다 필기를 좀 하세요. 이게 임진왜란이 있죠,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4년까지. 여기 임진왜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휴전협상이 일어나요. 휴전협상. 휴전이 된 건 아니고 휴전협상이 진행돼요. 그러다가 휴전협상이 결렬되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나요. 정유재란이 1597년부터 1598년까지. 여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국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할 때도 있고 굳이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임진왜란이 왜 발생했는가 서부터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자, 조선 임진왜란 이전의 상황입니다. 자, 조선은 양인개병제라는 게 붕괴되고 있었어요. 양인개병제 기억나시죠? 양인이면 모두 군대에 간다. 근데 이게 어떻게 붕괴되고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붕괴돼요. 군적 수포제의 모순으로, 여기서 군적 수포제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수치 제도 할 때 배울 거거든요. 이 군적은 군역 대상자들을 적어 놓은 장부예요. 이 군역 대상자들을 적어 놓은 장부에 포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포를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군과 보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군은 군 복무를 하고 보인은 군포를 내는 거죠. 근데 군적 수포제는 정군도 군포를 내면 왔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의 의무를 졌다고 이게 법적으로 이게 허용해 주는 것. 이게 군적 수포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군의 숫자도 없고 국방력이 약화됐다. 선생님, 저는 군적 수포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기다리세요. 나중에 수치제도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일단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양인개병제가 붕괴됐다는 건 양인이면 모두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거야. 군포를 내고. 이제 그게 이제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군사적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라는 거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이때 이제 그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는데 이 조선통신사의 입장 차이가 생겨요. 자, 무슨 입장인지 한번 보죠. 자, 서인인데요. 우리 아직 붕당 정치 안 배우셨으니까 너무 이렇게 서인이 뭐지 동인이 뭐지 이러고 보지 마시고 그냥 국론 부절에 포인트를 맞추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인인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조선통신사로 갔는데 이 사람은 일본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거고, 일본 침략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이때 당시에 이제 동인이었던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일본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건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조선에서도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조선통신사를 보냈어요. 조선통신사는 일본에 보내는 사절단을 조선통신사라고 해요. 저기 조선통신사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 이후에 파견된 사절단을 그게 아니고 조선이 일본으로 보내면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통신사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왜? 이때 당시에 그 붕당 정치가 막 시작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립 구도가 막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단 그냥 반대하고 보는 거야. 아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을 합니다. 전국시대를 이제 통일을 하고 전국시대가 종결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뭐 많은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학설을 다 배우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쓸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정리합시다. 사실 이게 되게 후진 정리거든요. 역사에서는 전국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전국시대가 끝났어도 이렇게 합시다. 전국시대가 끝났어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래 좀 천한 출신이거든요.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뭔가 이렇게 그 순수하게 이렇게 정말 제대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 아니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던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무릎을 꿇었는데 뭔가 좀 기분이 언짢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역의 다이묘들 중에.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국내의 어떤 그 분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대상을 외로 돌려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려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사무라이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높아졌죠.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전쟁이 필요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하여튼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이게 되게 후진 정리인데 아무튼 이 정도만 합시다. 정명가도, 그러니까 명을 치러 갈 테니 길을 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했던 건 이제 명나라예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조선이 길을 터라. 그리고 가는 길에 뭐 군량미도 대줘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길을 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명과 사대 관계잖아요. 근데 야 저기 비켜봐. 거기 뒤에 네 아빠니? 예. 거기 비켜봐. 아빠 좀 때리게. 이게 대륙 침략을 준비했다. 자, 여진인데 이 여진도 사실 이게 왜 여진이 갑자기 나오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학자들의 주장에 보면 이때 당시에 조선, 만주, 중국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딱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쓸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진도 니탄게인난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 굉장히 여진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도 먹고 만주 쪽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일본의 어떤 침략 야욕이 있었다. 그리고 여진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니탄게인난은 신립, 뭐 이순신 이런 장군 등이 격퇴를 했었어요. 뭐 이순신 장군은 또 나오네요. 또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 나오는 거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이제 임진왜란 이전부터도 좀 이렇게 활동이 있었던, 임진왜란 이전에는 오히려 저 북부 쪽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장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발발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제 얘기 좀 잘 들어주시죠. 지금 여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연표가 쭉 돼 있잖아요. 뭐 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유형 어떤지 아시겠죠? 그 순서예요, 순서. 순서 나오는데 이게 전쟁이니까 어떻게 순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전투 순서를 물어봐요. 전투. 그래서 임진왜란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전투 순서만 잘 암기를 해놓으시면 돼요. 이걸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양이 너무 늘어나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명량대첩 하나만 뭐 영화로 만들어도 1시간 넘는데 이게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임진왜란이라는 이 사건을 시험 문제에서 출제할 때는 보통 순서를 물어본다. 그래서 전투 순서에 좀 주목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1592년 4월 14일에 왜군의 20만 대군이 조선에 쳐들어옵니다. 일본군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부산진이 함락이 돼요. 바로 부산진이. 근데 이것도 되게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부산으로 들어올 게 뻔했는데 부산으로 들어왔는데 부산진이 바로 함락돼.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첨사 정발이 죽습니다.
정발은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첨사 정발이 죽고, 동래성이 함락되면서 동래성 부사 송상현이 죽어요. 이게 이제 거의 당일 함락됩니다. 뭐 한나절도 못 버티니까 부산진 함락, 동래성 함락 이렇게 돼요. 1592년 4월 28일이 되면 충주 전투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서 엄청난 대패를 하죠. 바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탕금대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서 이제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여기서 등장했던 분이 바로 신립장군이에요. 이 신립장군이 임진왜란 전에 조선의 가장 명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이 전쟁사 전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직도 의문이 뭐냐면, 이게 대회전이라고 해서 이게 탕금대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벌판에서 싸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회전을 하면 안 돼요. 수성전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신립 정도 되면 이걸 잘 알고 있었는데 왜 나갔을까?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배수의 진을 치거든요, 이때.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이 좋아 배수의 진을 치고 공부하는 거지, 배수의 진은 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배수의 진을 치고 하면 병사들이 도망가요. 그렇습니까? 구멍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이 있어야 돼요. 뭐 죽을 각오로 한다?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특히. 근데 신립의 이전에 그 어떤 그 신립의 포지션 이런 걸로 봤을 때, 신립의 능력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충주 전투는 패배를 하고, 이 소식이 이제 선조에게 딱 들어가면서 선조가 이제 의주 피난이, 이제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기 시작하죠. 몽진이라고 하죠. 이때 뭐 일화가 많죠.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는데 백성들이 이걸 막았다 그러죠. 근데 선조가 이걸 모세의 기적처럼 뚫고 쫙 백성들을 갈라서 멋있죠. 피난을 가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왕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광해군의 분조활동,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선조가 이제 의주로 가면서 광해군에게 그 왕위를 맡기죠. 그러니까 이게 분조, 조정을 두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투를 지휘하고 전쟁을 지휘하는 건 광해군이, 어린 광해군이 했었고, 선조는 의주로 가 있었죠. 실제로 광해군이 이 분조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선조 이후에 광해군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광해군 위에 임해군이라는 왕 그 형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임해군이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형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광해군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다. 광해군의 분조 활동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잘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다 위기인 건 아니야.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그리고 기회라고 해서 다 기회가 아니고 누군가에겐 이게 위기가 되고, 뭐 그런 거죠. 1592년 5월 2일이 되면 왜군이 20여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한양이 함락을 하게 되죠. 경복궁도 이때 불타고요. 근데 여기 보면 4월 14일부터 들어와서 5월 2일, 그러니까 거의 20여일 만이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20여일 걸렸다면 뭐 거의 그냥 온 거예요. 걸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선 수군의 승리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하죠. 1592년 5월 7일 옥포 해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하단에 옥포, 지도에서 위치 좀 확인해 가면서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1592년 5월 29일에 사천포 해전. 사천포가 바로 이 거북선이 최초로 이용됐던 그런 전투입니다. 거북선은 일종의 이제 범퍼카 같은 역할을 많이 하죠. 그 충파라고 해서 앞에 도깨비 방맹이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막 가판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92년 6월에 당포, 당항포 이런 해전들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순신 장군의 첫 해전 옥포, 그 다음에 사천포, 당포, 당항포. 사천포는 그 중에서 거북선이 최초로 이용되었던 그런 전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592년 6월 13일이 되면, 이게 이제 6월 당포, 당항포는 이거보다 앞이에요.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평양성. 1592년 7월이 되면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요. 여기서 승리를 하죠. 그 학이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쫙 가둬서 죽였다는 그 한산도입니다. 우리 그 통영에 가면 이순신 공원이 있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거기 그 이순신 공원 들어가기 전에 그 시내에 통영 시내에 가면 그 김밥집들이 있어요. 중부 김밥집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 김밥을 추천합니다. 그 저랑 뭐 연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앞 광고 뒷 광고 난리도 아니라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 김밥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밥을 하나 사요. 사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나중에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팩소주를 팔아요. 팩소주. 그 이렇게 따라 마시는 거 말고 이렇게 빨대를 꽂고 마시는 소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팩소주를 사가지고 청무김밥에다 이순신 공원을 올라가세요. 그럼 이제 공원 여기 기념비가 크게 있거든요. 높다는 게 그걸 이제 거기를 서요. 서서 이제 바다를 한번 한산도를 쫙 봐요. 그리고 내려가면 여기 공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쫙 가서 벤치에 하나를 자리를 잡고 앉아요. 그럼 한산도가 쫙 보이거든요. 이어폰을 끼워요. 그리고 음악을 딱 틀어놓고 거기서 한잔 하세요. 완전 힐링 타임입니다. 그렇다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의 이 위대한 한산도 대첩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팩소주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하객진 전법이 이때 사용된다. 그 다음에 1592년 10월이 되면 진주 대첩에 이게 1차 진주예요. 1차 진주. 이 한산도 대첩에서 그 왜군을 이끌었던 왜군 장수, 외장이죠, 외장. 외장은 와키사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써놓으세요. 와키사카. 그 다음에 1차 진주대첩은 이게 김시민 장군이 승리를 한 건데, 이게 이제 하시바? 나는 외장. 이 외장이 하시바입니다. 사료에서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좀 써놓을 필요는 있어요. 이 진주대첩은 해전은 아니고요. 김시민이 여기서 싸우면서 전사했던 전투입니다. 1차 진주대첩이죠. 우리 한산도 대첩, 진주대첩,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행주대첩이 임진왜란 3대첩이에요. 정유재란 빼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3대첩은 한산도, 1차 진주, 그 다음에 행주. 여기 세 개가 임진왜란 3대첩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역사 파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대 임진왜란 3대첩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이게 결과가 왜 중요한지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서 전투가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다 이제 왜군을 떨어뜨려 놓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육상으로 진출을 할 거 아니에요. 세길로 북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북상을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면, 특히 이제 이 전라도 쪽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렇게 훑고 이러면서 서울로 가면서 이게 이제 보급품을 이렇게 배로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배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보급품을 전달해 주는 배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게 이제 수륙 병진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조선을 먹으려고 했던 건데, 일단 이순신의 이 전투들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 배가 일로 가질 못합니다. 배가 가질 못해요. 그리고 1차 진주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라도 곡창지대가 완전히 지켜져요. 이게 10월이죠. 만약에 이게 뚫렸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수확 시기거든요. 그러면 수확했던 쌀 일본군이 다 뺏는 거죠. 자, 전라도 곡창지대가 보호되었다. 이 한산도하고 진주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왜군의 수륙 병진 작전을 이순신이 좌절시켰다. 그래서 사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뭐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마는, 가장 큰 업적 하나를 대라 그러면 적의 보급 수송로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해서 이긴 거는 이 육상 전투가 아니잖아요. 얘네 배에서 이긴 건, 이게 수송 보급로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멘붕이죠.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애들도. 참 이순신 장군은 뭐 대단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옥포, 그렇죠? 옥포, 그다음에 사천포, 그다음에 당포, 그다음에 한산도, 그다음에 부산포까지. 이게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이제 싸웠던 전투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죠. 이순신 장군은 항상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게 뭐 전쟁사의 원칙이기도 한데,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싸운다. 이건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알죠? 그러니까 협상의 가장 1원칙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협상의 1원칙이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거북선이고요. 뭐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거북선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실제 거북선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뭐 아직도 논란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병의 항쟁을 좀 보죠.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의병이 조직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이게 나타나는, 좀 어떻게 보면 한국사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병이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의병 대부분이 농민이었고요. 의병장들은 이제 유생이나 승려들이 맡게 됩니다. 물론 의병은 농민이지만 그래도 그 의병을 이끄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유생들이거나 그다음에 승병들이 맡는 게 맞겠죠. 향토 지리의 밝은 이점을 활용하여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후 관군에 편입되어 활약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병이 만들어지고 이제 의병이 활동을 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의병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관군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의병을 관군에 편입시켜서 지원해서 움직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의병들은 관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 의병장을 좀 보죠. 경상도 의병장인데요. 곽재우라는 분입니다. 곽재우. 그 다음에 정인홍, 이런 분들이 대표적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나왔던 의병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쪽 의병장이에요. 전라도 쪽 고경명,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김천일, 김덕령, 이런 분들이 전라도 쪽 의병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청도 의병장입니다. 조헌.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 길주인데요. 정문부라는 분이에요. 이 정문부가 그 의병을 일으켜서 크게 그 왜적을 격퇴하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비석을 북관대첩비라고 해요. 근데 이 북관대첩비는 언제 세워지는 거냐면 나중에 숙종 때 건립되는 비석이에요. 이 정문부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북관대첩비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강산 쪽으로 보죠. 금강산은 승병이었던 이제 사명대사가 열심히 싸우죠. 우리 그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 배 위에 승려분들이 계시죠. 배 위에도, 그렇죠? 유정이라는 분이에요. 유정. 금강산에서 의병을 이끌었었죠. 그 다음에 묘양산에서 서산대사가 의병을 이끌었습니다. 이분은 휴정이라고 불렸습니다. 대표적 의병장들은 뭐 지역별로 외우고 사실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는데, 사료에서 곽재우, 정인홍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게 임진왜란이다 라는 거 정도를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을 좀 이 임진왜란과 연결해서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분들은 뭐 승병이었다는 거고요. 호국불교를 보여준다. 호국불교라는 건 우리나라 불교의 성격이기도 하죠. 자, 넘어갑니다. 자, 조선의 반격이 시작이 되는데 전란 극복에 큰 도움을 줬던 그런 시기예요. 수군과 의병의 승전이 연이어집니다. 특히 수군은 이제 이순신이고, 그 다음에 향토지리의 그 밝은 이점을 활용해서 왜군에게 타격을 주는 그런 의병들의 어떤 활약이 있으면서 이제 전세가 조금씩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질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조선의 원군도 파견해요.
명나라가 이제 조선에, 그리고 이 원군이 이제 도착하면서 또 전세가 약간씩 이제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이제 또 바뀌게 되죠. 자, 1차 파병. 그러니까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보냈는데 1차 파병. 1차 명나라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사람은 조승훈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조승훈이라고 하니까 이게 선생님 한국 사람입니까? 아이씨. 명나라 사람인데 이름이 조승훈이라고. 그다음에 2차 파병. 이여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1차 파병으로 왔던 조승훈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먼저 선제 공격하다가 일본군한테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고, 2차 파병인 이여송이 실제로 뭐 큰 활약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여송이라는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593년 1월이 되면 조명연합군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뺏겼던 평양성을 1592년 6월에 뺏겼던 평양성을 탈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뺏겼던 성을 탈환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평양성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컸어요. 평양성이 원래 되게 중요한 군사적 그 요충 지역이거든요.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나서 명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또 한판 벽전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벽제간 전투라고 해요. 여기서 명군이 또 일본에게 집니다. 이 벽제라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잘 아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일산 쪽으로 가다 보면 승하원이라고 해서 이게 벽제 화장터가 있어요. 서울 시민들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화장하는 곳인데, 거기 벽제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 화장터 있는. 행주산성과 가깝죠. 여기서 명군이 패배하자 이제 우리 조선군이 보복을 위해서 바로 행주대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으로 다시 이제 후퇴를 했고, 벽제간전투에서 평양으로 후퇴했고, 1593년 2월이 되면 행주대첩에서 승리를 합니다. 행주대첩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때 이제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기록이 돼 있죠. 권율 장군이 지휘를 했었고, 여기서 평양으로 후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군대가 후퇴를 다시 했다는 거야. 명나라 군대가. 그 다음에 행주대첩에서 승리했다는 했고, 권율의 지휘가 있었다. 관군과 농민이 연합을 해서 열심히 싸웠다. 특히 여기 농민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 농민은 의병은 아닙니다. 선생님, 농민이 의병이잖아요. 아니죠. 농민 중에 의병에 가담을 해야 의병이죠. 근데 여기는 의병에 가담한 농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씩 이렇게 가끔씩 나오니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의병은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594년 4월이 되면 이제 한양 수복이 이루어져요. 서울을 뺏겼던 서울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할 때 좀 구시렁구시렁 되면서 하세요. 이거 뺏겼고 이렇게 해서 조명연합군이 결성돼서 평양성을 탈환했는데, 벽제간에서 명나라가 지면서 다시 평양으로 가서 조선이 복수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알겠죠? 연도 자꾸 앞에다 놓고 외우려고 하죠. 1593년 1월 1500 이렇게 하지 말고 스토리로. 왜? 평양성 탈환이 언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평양성 탈환이 먼저냐 행주대첩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토리 라인 잘 잡아서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1593년 4월이 되면 한양 수복, 그러니까 뺏겼던 서울을 이제 다시 수복을 했습니다. 1593년 6월이 되면 2차 진주대첩이 일어나요.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1차 진주에 대한 어떤 서륙전이었는데, 이때 카토 키요마사와 쿠로다 나가마사의 군대를 맞이해서 우리 조선이 싸우게 되죠. 이 카토 키요마사가 유명한 장수죠. 가등청정이라고 불렸던 이제 카토 키요마사의 군대와 쿠로다 나가마사의 군대를 맞이해 싸우죠. 2차 진주대첩은 아군 적군 도합 6만 명이 죽은 조선 그 임진왜란에서 단일 전투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은 전투입니다. 1593년 10월에 선조는 한양으로 복귀를 합니다. 1593년 10월에 한양으로 복귀를 하죠. 그러니까 수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해서 오는데 한 6개월 걸렸나 봐요. 자, 그다음 휴전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조선의 전열 정비가 일어나 이때. 그러니까 1594년부터 휴전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전부터 시작이 돼요. 되는데
이제 조선의 전열 정비가 일어나죠. 이때 중앙군이었던 바로 훈련도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 조선 군사 조직할 때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인청, 수어청, 금이영. 훈련도감, 어영청, 총인청, 수어청, 금이영은 이게 5군영인데 조선 후기에 이게 그때그때 시대적 어떤 사건과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시대의 어떤 사건과 시대적 상황을 배우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조가 복귀를 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뭐 한양은 완전히 뭐 폐허가 되어 있고 뭐 말도 아니죠. 그러면 선조 입장에서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복귀하자마자. 그러니까 선조의 한양 복귀 후 훈련도감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적의 그러니까 외병의 왜군의 조총부대를 방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총을 쐈거든요. 조총을 가지고 왔는데 이 조총이 진짜 강력한 살상 무기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세력 판도를 바꿔놓는 무기였어요. 근데 이 조총으로 이제 이게 조총을 경험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뭘 좀 쏘자. 그리고 이제 조총을 노획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이거를 이제 우리도 쏴야 된다. 우리도 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훈련도감이 설치가 됩니다. 1593년에. 이건 선조의 한양 복귀 직후에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수병을 양성했고 포수, 사수, 살수인데 목적은 뭐다? 왜군의 조총부대 방어 목적이다. 왜군의 조총부대 방어 목적이었다. 지방군입니다. 소고법이 실시되는데 쏘! 기억나죠? 쏘! 1594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진군 체제였는데 영진군의 양반도 소속시키고 잡새군도 소속시키면서 소고군 체제로 바뀌죠. 왜? 진관이 복구되거든요. 진관이 복구되면서 소고법이 실시되고 지방군사 조직은 영진군에서 소구군으로 바뀌었다. 자, 왜군이 재침입합니다. 1597년 1월에 정유재란이 다시 발발해요. 재란이라는 건 재차 난이 터졌다 이런 얘기죠. 1597년 이제 7월이 되면 칠천량 전투에서 정말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 그 칠천량에서 지면서 그 우리 조선 수군들이 막 공포에 질려 있죠. 그렇죠? 막 두렵다. 칠천량에서 다 죽었어. 막 이런 그 장면 있잖아요. 이순신이 여기서 또 멋있는 얘기하죠.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졸못이야 씨. 원균의 지휘부가 전멸되는데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면 아까 전에 이순신 장군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싸워야 돼요. 근데 원균은 적이 원하는 곳에 가서 적이 원하는 때에 싸웠죠. 그래서 조선 수군 1만이 거의 다 이제 1만이 없어져요. 조선 수군 1만이면 육상과 육군으로 얘기하면 거의 10만에 가까운 병력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수군은 훈련시키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기간도 길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조명연합군이 직산 전투에서 다시 한 번의 승리를 거둬요. 이 직산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죠? 천안 그쪽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직산 전투가 승리를 하면서 이 사이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재등장을 하게 돼요. 저는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갔나요?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뭐야 명량 그 영화에서 그 첫 장면 보면 이순신 장군 막 고문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참 심리적으로 웃긴 게요. 이순신이 우리나라를 막아서 참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이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그 이순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이순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참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자기가 어떤 일정 정도의 그 힘이 들어가잖아요, 노동력이. 근데 그 끌어들이면서 자기가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어도 그 많은 노동력을 투여해서라도 이 사람을 끌어내는데 그 노동력을 아낌없이 써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요. 결국 이순신 장군이 여러 뭐 정황 때문에 옥고를 치르게 되죠. 특히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이제 좀 감정이 좀 상했던 거는, 선조가 출병 명령을 몇 번 내렸는데 이순신 장군이 출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출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중에도 밝혀지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선조가 여기를 가서 싸우라고 그러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여기 있을 때 열로 나가서 싸우라, 부산 쪽으로 나가요. 근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적들이 어차피 일로 와요. 왜? 일로 와야 보급품을 이렇게 떨궈주니까. 그러면 적은 어차피 일로 지나갈 거고, 그렇죠? 근데 적들도 이미 여기서 전투를 하면서 여기에 물길이나 이런 걸 이제 이미 상세히 다 아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순신 보고 여기 가서 싸우라는 거야. 그래서 이순신이 안 나간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선조가 왕명을 어겼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순신이 옥고를 치르게 되고, 결국 칠청년 전투에서 1만의 수군이 패배하면서 결국 수군이 전멸하니까 선조가 다시 이순신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량대첩이라는 그 시대의 그 해전이 펼쳐지게 되죠. 명량대첩 펼쳐지기 전에 뭐 선조가 전쟁 수행이 가능하겠는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멋있죠. 멋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게 의심스러워요. 이게 좀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썼던 이야기라면 좀 이렇게 몇 번 연습 그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써야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말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쓰지? 그죠? 우리 명량대첩 출정할 때 필생즉사 필사즉생, 그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진도 울돌목이라는 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진도 울돌목이라는 데가 들어보셨죠? 그 조류가 정말 센 곳입니다. 완전히 그 휘몰이, 그 회오리가 휘몰이 치듯이 막 이렇게 돌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전투를 한 거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둔 이순신은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왜군이 철수하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 이 왜군이 철수를 하면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순신은 이걸 막아서 마지막까지 한 명의 외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노량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시죠. 사실 1598년 11월에 이 노량대첩이 명량보다 사실 더 치열한 전투였어요. 왜냐면 이순신도 여기서 죽었지만 이순신 장군 전사 말고도 이순신이 그 휘하에 거느리고 있던 그 유능한 부하 장수들이 다 여기서 쓸려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싸웠던 전투고, 이순신이 왜 영웅이냐 저에게 물어보면,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일대기를 보다 보면 좋아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김구 선생님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김구는 이런 면에서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면보다 이 부분이 더 훌륭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순신에 대한 존경은 두 가지예요. 제 개인적으로 들어보세요. 그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하객진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일본 군대가 있고 여기 이제 배죠, 배. 조선의 수군들이 있으면 유인선을 이렇게 몇 개를 보내가지고 일본군을 유인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오면, 얘네들이 이제 물론 여기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건데, 얘네들이 일본 배들이 일로 오게 해서 이렇게 싹 가둬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로 들어갈 때 이쪽 배하고 이쪽 배하고 이쪽 배하고 그 노를 젓는 어떻게 보면 속력이 달라야 돼요. 노를 젓는 힘이 달라야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쫓아오면서 얘네들이 대포도 발사하고 막 이러는데, 이 그러니까 노를 다르게 젓는 속도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딱 날개 펼치듯이 딱 가둬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포탄이 날라오는 상황 속에서, 화살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이 속력을 다르게 도망간다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육상 전투에서도 어려워요. 말 타고 가도. 말 타고 서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가도 이게 몽골의 망구다이거든요. 자루에 싹 담아서 쫌매서 싹 죽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해상에서 이 하객진이 펼쳐졌다는 거는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요? 저는 그게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서 뭐 일본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말 것이다 뭐 이럴 때 이순신은 군인인 거야. 쳐들어올 확률이 0.00001%만 있어도 군대는 훈련을 시켜놔야 되거든. 왜? 그 0.00001%가 확률로, 그러니까 실제가 되는 순간 나라가 없어져.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죠? 이순신은 이걸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이순신에 대한 어떤 좀 위대함? 이런 걸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준비해 놓는 사람. 미래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을 끊임없이 준비해 놓는 거죠.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인데 이순신 장군이 노량대첩을 한 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이 철수하는데 이걸 막은 거거든요. 그럼 이걸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안 막았으면 일본군이 그냥 갔겠죠. 그럼 그 다음 이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웅이 됐겠죠. 그럼 이순신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정치적 판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순신은 저놈들이 또 살아 돌아가면 나중에 언젠가 또 들어올 것이다. 이건 어떤 마인드예요? 정치적인 마인드가 아니죠. 뭐야? 그렇죠. 끝까지 군인이었던 거예요. 우리 땅으로 들어온 외놈들을 살려보내지 않겠다. 저는 이런 정확한 직업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 근래에 봤던 이런 훌륭한 직업정, 물론 많지만 훌륭한 직업정신을 가진 분 중에 이국종 교수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직업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한테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게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고 다른 정치적이나 어떤 비용이나 이런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굿. 그거예요. 저는 한국 강사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뭐만 하면 돼요. 그래요. 강의만 열심히 하면 돼요. 다른 어떤 판단이나 다른 것들은 다른 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뭐 홍보를 한다거나 뭐 이런 내가 굳이 개입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걸 내 입으로 내가 홍보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 영역이 다른 건데 나는 그냥 수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있는 일을 다 잘할 때 나라가 강해진다. 철학자죠. 맞아요. 철학자예요. 그런 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바 일들을 다 잘하는 나라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일만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일만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일만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일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이렇게 기웃거리고 저기 무슨 일 있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저에게 이순신은 대학교 때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군인이었다. 왜냐면 이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투거든요.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막아서 굳이 싸워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긴 그 전과가 얼만데, 전공이. 그럼 전쟁 끝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정치적 판단은 바보가 아니라면 하거든요. 그런데도 살려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냥 군인인 거예요. 군인. 멋있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군인이 이렇게 훌륭한 군인을 배출하고 이 군인을 대접해주는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이
좀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그 개념을 높게 평가해 주는 나라. 그게 선진국이죠. 그렇죠? 그런 나라가 강해요. 실제로도. 그리고 군인은 군인일만 해야 돼요. 군인이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남의 군 앞바다입니다. 이거 혹시 뭐 우리 학생들이 뭐 노량대첩이라니까 야 여기 한강 여기 노량진이 대단 아이씨 여기 남의 군이에요. 노량진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여기서 전사하시죠. 또 전사하실 때 그냥 안 돌아가세요. 그렇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사실 이렇게 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죠? 딱 맞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또 이순신 장군을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면 우리가 좀 채신머리가 없으니까 좀 그렇죠. 자, 전란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죠. 좀 양이 많죠. 전란 이후의 상황입니다. 전란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조선은 비변사가 최고 기구화돼요. 이건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그 전에. 그 다음에 농토가 황폐화되고 인구는 감소해요. 많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양안, 이게 양안은 토지 대장입니다. 토지 대장. 그 다음에 호적 이런 것들이 다 소실됐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실됐다면 국가 재정은 극도로 어려워졌겠네요. 그죠? 국가 재정이 많이 감소했었다. 이 국가 재정이 감소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납속책이라는 걸 시행을 해요. 이 공명척과 이제 같이 연결돼서 기억하는데 납속책은 뭐냐면 곡식을 납부하면 그러니까 이 곡식을 납부하면 면속 그러니까 이 속이라는 게 뭐냐면 그 뭐라 해야 되지? 면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속량이라고도 하는데 신분을 바꿔주는 거. 신분을 그러니까 곡식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 납부하면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공명첩도 비슷한 건데 원래는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납속책 안에 공명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첩은 뭐냐면 이게 이제 첩이 이렇게 있잖아요. 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공명이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 상기인을 무슨 관직에 임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사가지고 이중석이라고 썼다. 그럼 이중석이 이 관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공명첩이에요. 근데 이 공명첩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관직에 올라가. 근데 이 관직은 또 허직이야. 하는 일은 없어. 양반이 되는 거죠. 관직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결국 이게 신분을 돈 주고 파는 거네. 그러니까 곡식을 내면 신분을 바꿔주거나 뭐 예를 들어 노비를 면천시켜주거나 이게 신분을 바꿔주는 거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신분을 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신분제가 동요를 일으키는 거죠.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발급되기 시작하면 어저께까지 나랑 같은 그 애였는데 뭐 오늘 뭐 갑자기 양반이 돼서 나타났어. 그러면 양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흔들리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비슷한 예인데 이거 계급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유가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는 될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친구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질 못했고 그 친구는 이제 맞춰서 박사 과정을 이제 밟고 이제 있을 텐데 그 친구나 저랑 이제 맨날 뭐 술도 처먹고 뭐 이러면서 같이 맨날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박사 과정을 해서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 친구는 이제 지방에 있는 교수가 지방대 교수가 됐는데 지방대라는 표현 쓸 필요 없죠. 하여튼 교수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만났어요. 나는 이제 학원 강사고 걔는 이제 교수죠. 대학교 교수야. 만났는데 그 전에는 대학교 교수 이러면 되게 높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교수라니까 교수가 별게 아니구나. 아니 제 상황에서 얘기해요. 교수님이 별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이렇게 교수가 되니까 교수도 별거 아니구나. 왜냐면 내가 얘 수준을 알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그러니까 공명첩 납속책 이렇게 발급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멀쩡히 같이
같은 신분 내에서 있다가 얘가 갑자기 양반이 됐대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양반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담배. 이 담배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들어와요. 담배가. 고추도.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사극 같은 거 볼 때 우리가 지금 먹는 그 고추로 빨간 김치 있죠? 빨간색 김치. 고추로 담그는 고춧가루 넣어서 그거는 조선 후기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거의 다 백김치예요. 그리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담배도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거 조선 후기야. 별로 오래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호박. 이런 게 이제 지금 호박.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담배, 고추, 호박, 토마토 등이 일본으로부터 전래가 되었다. 우리 농담으로 제가 우리끼리 농담으로 하는데 토마토 발음을 해봐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도마도라고 그러거든. 도마도. 그러면 이제 나이가 연로하신 거죠. 우리 친구 중에도 시골에 가면 도마도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오토바이. 그죠? 문화재 소실입니다. 불국사도 불에 타고요. 지금 불국사는 다 복원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도 불에 다 타죠. 그래서 지금 경복궁은 이제 흥선대원군 때 복원시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적들도 불에 탑니다. 그 다음에 4대 사고인데요. 이게 좀 복잡해요. 4대 사고가 어디냐면 4개의 실록을 보관하는 창고인데 춘추관, 성주, 충주, 전주, 성충전이거든요. 뭐라고요? 성충전이에요. 여기 써있나? 여기 안 써져 있을 거야. 성충전인데 이게 좀 복잡한 게 뭐냐면 4개 사고가 다 불타요. 그래서 4대 사고 소실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주 사고에 있던 그 실록, 전주 사고 본이 다른 데로 옮겨져서 이 소실을 면해요. 그러니까 전주 사고 본만 불에 안 타요. 다른 데로 옮겨져서. 근데 이 춘추관, 그 다음에 성주, 충주, 전주 사고는 다 불타요. 그래서 어디 보면 3대 사고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3대 사고라고 할 필요 없어요. 4대 사고 다 불타고 전주 사고 본이에요. 본. 그 책만 살아남죠. 그래서 나중에 광해군 때 이 전주 사고 본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이제 5대 사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본은 대단한 문화 발전이 일어납니다. 도자기, 그 다음에 활자, 성리학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로부터 가져가죠. 도자기 제작 기술이라든지 실제로 이 도자기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거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법에다 일본이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서양에다 정말 많이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활자, 성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조선의 많은 문화재와 기술자들을 약탈해 갔기 때문이다. 들을 약탈해 갔기 때문이다. 못하네요. 자, 그 다음에 도쿠가와 에도 막부가 성립되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예요. 이 에도가 도쿄거든요. 조선의 적극적 친교 요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자기는 다르다라는 걸 국내적으로도 보여줘야 되니까. 왜냐면 임진왜란이라는 전투는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그랬던 게 아니고 일본 내에서도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그럼 이거를 달래려면 뭔가 다른 외교 전략을 구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 사이를 좀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적극적으로 친교를 요청하니까 일본이 요청을 하니까 사명대사라는 이제 승려를 파견을 했어요. 왜냐면 왜 승려냐? 일본도 불교 국가잖아요. 승려가 가면 아무래도 좀 유화적이어지죠. 종교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서도 승려가 나오시고 막 이러니까 좋아져요. 그리고 이 사명대사는 포로 3,500명을 송환하는 조건으로 국교 재개가 이루어집니다. 조선과 국교가 재개돼요. 1604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일본에 파견돼서 포로 송환을 해오고 조선과 국교가 다시 재개됐다. 그리고 1607년부터 다시 조선통신사가 이제 파견되기 시작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에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파견됩니다. 여기서 총 12회라는 건 정기적으로 파견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같은 이제 쇼군이라고 하는데 이 쇼군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파견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후약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죠? 1609년입니다. 광해군 1년이고 기후약조가 체결되면서 통교가 재개돼요. 자, 통교 재개와 국교 재개 말이 다르죠? 통교 재개는 이제 무역을 했다는 거고, 국교가 재개된 다음에 무역이 이루어지겠죠. 기후약조, 부산포만 개항을 했고요. 기억나시나요? 세견선이 몇 척이었어? 20척. 세사미도 100석. 이렇게 됐죠. 잘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세사미도 100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 변화입니다. 명의 국력이 약화돼요. 명나라의 국력이 많이 약화돼요. 그리고 북방의 여진족이 급성장하죠. 이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누르하치, 하치하치 누르하치. 그 다음에 이제 누르하치의 아들인 홍타이지, 홍태시라고 하죠. 홍타이지. 이런 이 연이은, 이제 누르하치, 홍타이지 이런 애들이 등장하면서 여진족이 아주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거의 다 통합을 했고, 이 홍타이지가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로 바로 쳐들어오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거는 홍타이지가 한 거예요. 홍타이지 때. 그리고 후금은 결국 나중에 이제 청을 건국하게 돼요. 후금이 건국된 거는 1616년이고 청이 건국된 건 1636년이에요. 문제에서 가끔씩 후금이냐 청이냐 뭐 이런 걸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가끔씩 이제 우리 수험생 중에 선생님 1616년부터 1636년 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후금이라고만 해야지 왜 청이라는 말을 씁니까? 선생님 1636년부터 청인데 왜 후금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문제 출제자들이 구분을 안 하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 푸시면서 좀 감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후금, 청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명청 교체가 일어납니다. 명청 교체.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죠.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을 해. 명청 교체. 명청이에요. 멍청이 아니고 명청. 멍청이는 화사죠. 화사. 멍청이. 그죠? 명청 교체. 1644년 명나라가 멸망했다.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중원의 패권 국가가 바뀌었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멸망한 원인 중에도 임진왜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무리한 원정, 이게 명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전투는 정말 한중일이 격변의 어떤 소용돌이로 바뀌는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사를 뭐 굉장히 길죠. 이게 3페이지에 걸친 걸 한 시간에 했으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했고,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붕당의 출연을 갑자기 할 건데 이걸 왜 하는지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좀 한번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